이 전분의 구조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우리가 먼저 쌀의 구조부터 먼저 가볼게요. 자, 우리 쌀의 구조 보면은 쌀이 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벼를 이루고 있는 왕겨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가 껍데기는 왕겨층이야. 겨층. 자, 여기서 껍질을 한 번 더 벗기고 나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현미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또 껍질을 벗으면 백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백미에는 쌀을 보시면은 쌀 눈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면 배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껍질을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어떻게 되냐? 소화는 잘 돼요. 그 대신 보관은 어려워요. 수분이 날아가요. 껍질층이 없어서. 그래서 껍질을 더 많이 벗기면 벗길수록 보관이 어렵고 소화율은 좋아지고 영양가는 떨어지죠. 제일 좋은 건 뭐야? 사실 현미죠. 왜? 이 배아에 비타민 B1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티아민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티아민은요, 사람이 대사활동이 되게 필요해요. 사실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도 비타민 B1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각기병을 예방하는데도 B1이 되게 중요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B1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되게 필요한 존재인데 백미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 도정, 이 현미에서 백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떨어져 나가요. 주로 떨어져 나가고 또 쌀을 세척하면서 또 다 쌀뜨물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백미는 어떻게 보면 백미를 주식으로 계속 먹다 보면 우리 몸은 비타민 B1의 부족 현상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비타민 B1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살 뺄 때 무슨 밥을 먹으라 해요? 현미밥을 먹고 잡곡밥을 먹으라고 하거든요. 왜? B1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대사작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백미를 주식으로 먹다 보면 조금 살이 더 많이 찔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이 조금 포화돼서 먹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요거 이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말로 이제 전분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분은 감자전분, 옥순전분인데 얘를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도 쌀의 구조를 이루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분이잖아요. 그러면 전분의 구조를 보면 아밀로스와 또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밥을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서 끈적이는 게 펙틴이에요. 끈적끈적거리는 성분. 그러니까 구조만 같은 거죠. 우리가 밀가루에서 글루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쭉 늘어나는 탄성을. 이 전분에서는 아밀로펙틴이 이렇게 끈적끈적거리는 느낌을 줘요. 얘는 그냥 구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아밀로펙틴이 많은 거는 뭐냐면 찹쌀이에요. 보통적으로 비율은 일반적으로 맵쌀이라고 하죠. 우리가 밥 먹는 거 맵쌀은 얘가 20이 들어있고 얘가 80이 들어있대요. 근데 찹쌀은 얘가 100이 들어있고 얘가 거의 없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찹쌀떡이 더 잘 늘어나는 건 펙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만 알고 이제 포화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말 그대로 전분의 포화라고 해요. 좋아하고 자 썼어요. 몸에 좋게 변하는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날전분을요 베타 전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날전분이에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전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분석면으로 날전분, 베타 전분이라고 영의를 줬어요. 그러면 베타 전분을 우리가 몸에서 잘 받아들이게 만들려면 몸에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일단 물을 넣어요. 수침 시간을 줘요. 불려놔요. 그 다음에 가열을 하죠. 물을 넣고 가열해서 우리 몸에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포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날 전분인 베타 전분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을 하면 무슨 전분으로 변화를 하냐? 알파 전분으로 변환되는 거야. 알파 전분.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알파라고 해요. 못 먹는 상태를 베타라고 얘기하고. 그럼 이 과정은 뭐라고 했냐? 몸에 좋게 변했다고 그래서 포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밥을 지어놨다가 떠났는데 한 2시간씩 안 먹은 거야. 말라 비틀어. 이건 누룽지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밥풀을 제대로 다 먹지 않아서 물에 안 담궈놨을 때 한 2시간씩 지난 다음에 설거지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안 떨어져요. 희한한 거죠. 누룽지는요 찬물만 넣어도 우러나요. 근데
이 말라 비틀어진 이 전분은요 못 먹어요. 누룽지는 씹으면 씹을 수 있는데 이 말라 비틀어진 전분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 얘가 늙었다고 해서 노화라고 얘기해요. 그럼 못 먹는 전분으로 변했으니까 다시 뭐가 된 거야? 베타 전분이 된 거야. 근데 널 전분에다가 물을 넣고 가열한 건 호화라고 하되 익은 전분을 다시 못 먹은 상태로 변하는 과정은 늙을 노자 떠서 노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이해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하면 호화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는가 원리가 나와요. 자, 먼저 호화가 잘 되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불려야죠. 가열 온도가 높아야죠. 그 다음에 물이 넉넉해야 되죠. 그러면 훨씬 더 잘 익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근데 노화를 막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노화를 막을 것인가? 밥을 해놓고 잘 굳지 않게 만들 것이냐. 자,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넣고요. 제가 모르고 휴가 갔다 온 적 있거든요. 2박 3일 동안 밥송에 있었어요. 그럼 밥이 어떻게 될까요? 안 딱딱해져요. 냄새만 나요. 누린내만 나요. 노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높은 온도에서는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실온에 놔뒀으면요 말라 비틀어졌을 거예요. 노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노화가 잘 이루어진 온도는요 낮은 온도예요. 근데 아예 아싸리 0도씨 이하 냉동을 시키는 거는 노화를 아예 막아요. 노화를 막아줍니다. 그러면 한 40도 이상, 50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노화를 막고요. 아예 0도씨는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냉장이라고 표현해요. 0도씨 이하여야 돼요. 이하. 꼭 마이너스 0도씨 이하라는 말이 붙어야 냉동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요거는 냉동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떡을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요 먹고 싶을 때 꺼내놓으면 다시 말랑말랑해져요. 왜? 노화를 없애버린 거예요. 방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노화를 막아주는 조건은 뭐야? 아예 높은 온도 한 50도 이상으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0도씨 이하에 보관을 하거나. 자, 그럼 여기까지도 노화를 막아주는 거고요. 또 아까 제가 저 구조를 이것 때문에 알려드린 거야.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진 맵쌀은요 더 빨리 굳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루떡과 찹쌀떡 안 굳잖아요. 찹쌀떡은 안 굳어요. 잘. 인절미와 시루떡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절미가 더 잘 안 굳어요. 찹쌀로 만든 떡은요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노화가 조금 덜 더디게 일어나요. 그래서 아밀로스가 헷갈리게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래서 아밀로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예문이 아밀로펙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밀로스가 조금 함량이 높다면 노화가 빨리 일어날 것이고 아밀로펙틴이 많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얘는 노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래서 요거 두 경우가 같이 나오는 거야. 아밀로펙틴. 그러니까 찹쌀떡만 생각하면 돼요. 찹쌀떡은 노화가 덜 일어난다는 거. 더군다나 찹쌀떡 물론 펙틴 때문에 노화가 덜 일어나도 하지만 설탕을 많이 넣으면 노화가 또 억제돼요. 그래서 찹쌀떡은 최적의 조건이죠. 펙틴 들어있죠. 설탕 들이부었죠. 3일이 실온에 놔둬도 굳질 않아요. 이제 찹쌀떡 많이 팔 때 됐잖아. 수능 때 되면 안 굳어요. 굳질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화의 원리.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면 문제 한 3문제 넘어가요. 그대로. 노화, 노화를 막아주는 거. 그 다음에 알파 전분, 그 다음에 베타 전분. 요거를 원리를 보니까 암만 시험 문제 나와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또 요거를 응용해서 뭐가 나오냐면, 자, 다음 중 가공식품이 아닌 것을 물어봐요. 가공식품이라는 건요, 공장에서 뭔가를 가공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가공식품이 아닌 거 예를 들어 볼까요? 현미는 가공식품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아니에요. 도정이에요.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식품을 새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가공식품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알파미가 나와요. 알파미. 문제 예문에 이렇게 나와요. 얘가 가공식품일까 아닐까? 알파미가 뭘까요? 그쵸. 그럼 알파미가 뭔데? 햇반. 익힌 전분이란 뜻이잖아. 그럼 걔는 가공식품이죠. 그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알파라는 거 자체를 아예 모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하나 더. 우리는 무라는 걸 만들어 봤잖아요. 얘는 물 넣고 가열한 건 알파 전분이에요. 물을 안 넣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을 넣지 않고, 물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16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요. 얘는 호정화라고 해요. 자, 다른 말로 덱스트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지나고 나면 무슨 특성이 생기냐? 물에 겁나 잘 녹아요. 물에 녹는 특성이 생겨납니다. 희한한 거죠. 그래서 미숫가루가 얼음에 타도 녹아요. 말라 비틀어진 노화된 밥은 물을 넣어도 암만 얘가 불리지가 않는데 누룽지는 잘 녹아요. 특히 입에 넣으면 녹아요. 입에 넣으면 살을 녹아버리잖아요. 그게 호종화의 원리예요. 뻥튀기 입에 넣으면 녹잖아요. 호종화. 그거의 조건은 물을 넣지 않아야 하고 16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로는 겁나 풀기 힘들어요. 160도 가열 안 해서. 브라운은 잘 풀리잖아요. 그게 호정화예요.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물에 잘 풀리는 게 이 호정화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네 문제로 늘었어요. 이거 이해하면 네 문제 그냥 넘어가요. 호화, 노화, 호정화, 베타, 알파,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덱스트린까지. 암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암기하려면 너무 힘들어. 살짝 조금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 호화가 뭔지, 노화가 뭔지, 호정화가 뭔지 정도는 이해를 해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병용을 해도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딱 하나만 더. 오늘 잘 나오는 거. 자, 밀가루 가볼게요. 자, 밀가루의 글루텐, 그 단백질은 우리가 구성 성분은 얘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이라고 했는데 밀가루는 글루테닌인가 뭐였지? 글루텐인가 글리아딘이 합쳐진 걸 그냥 글루텐이라고 해요. 글루텐. 자, 그러면 이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강력분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요즘 세대는 좀 풀기 쉬워졌어. 저 때는요 그냥 곰표 다목적용 하나였거든요. 슈퍼에 가면 곰 그려있는 요거 하나 딱 그거 하나밖에 안 팔았어. 근데 지금은 가봐요. 다 나눠서 팔아요. 강력분, 중력분, 광력분 다 나눠서 팔리잖아요. 자, 강력분이 있고요, 중력분이 있고요, 박력분이 있어요. 강력분은 말 그대로 강한 애예요. 글루텐이 강한 애예요. 그래서 잘 안 끊어져요. 그럼 얘는 뭘 할 때 쓰냐? 바게트 빵과 식빵을 결대로 찢어야 돼요. 바게트 식빵을 이렇게 했는데 카스테르처럼 부서지면 이상하잖아요. 찢어지는. 그러니까 막을 형성해야 되는 애들은 강력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식빵, 그다음 뭐 바게트, 또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마카롱이랑 마카로니를 헷갈리더라고요. 마카롱은 쿠키 같은 애들이고요. 그럼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가요. 마카로니, 스파게티 친구, 요만하게 생긴 거, 마카로니. 요거는 강력분 써야죠. 그럼 중력분은 뭘 쓰냐? 국수, 그 다음에 만두피. 희한하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조금 더 쫄깃한 국수 먹으려면 강력분 써야 되는데 왜 중력분 써? 저도 솔직히 조금 이해 안 갔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국가대표라는 요리 프로그램이 있었어.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가서 호텔에서 그 만두를 만들려고 밀가루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어머 이 사람들이 강력분을 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왜 안 되지 하고 지금 봤는데 피를 밀어요. 다시 돌아와요. 네. 또 밀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근데 어떻게 국수를 밀고 만두피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박력분을 쓰면 너무 푸석푸석할 텐데. 그래서 얘는 중력분을 써요. 중력분을. 보통적으로. 그 다음 박력분을 쓰는 거는 부서지는 애들. 바삭바삭한 애들. 그래서 박력분이에요. 튀김. 또 제가 쓰겠죠. 케이크는 제빵 아니에요. 케이크. 그럼 선생님 왜 제빵인데 케이크였어요? 부서지잖아요. 스펀지 케이크는. 포크로 찍었을 때 부서지는 애들은 박력분을 써줘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요것도 그러니까 강력분, 중력분 그냥 암기식으로 하면은 다른 문제가 나오면 못 푼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글루텐 성질도 알고 있어야 돼. 이 글루텐은 건요, 선미각으로 자세히 찾아보면 물론 이렇게 꼭 똑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사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요, 많이 반죽하고 때려붓고 계속 얘한테 충격을 주면요, 철수세미처럼 엉겨요. 그러면 내가 강한 반죽을 만들려면 더 많이 반죽해야 돼. 얘를 자극시켜야 돼. 계속. 그래서 스타민이 더 질기고 맛있는 거거든. 계속 충격을 주는 거니까 더 탄탄하죠. 얘네가 잘 끊어지지 않는 원리는 사슬을 그냥 이렇게 지워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반대로 튀김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했어? 많이 적으면 거지. 큰일 나지. 사슬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집에서 쿠키 만든다고 해서 동물 모양 쿠키를 만드는 거야. 그럼 넓게 판때기를 해갖고요, 콕콕콕콕콕 찍어요. 그 첫 번째 반죽은 되게 잘 나와요. 딱 먹으면 쿠키처럼 나와. 걔를 뭉쳐요. 반죽을 해. 또 넓게 피는 거야. 또 찍어. 그리고 또 남은 거를 또 뭉쳐. 또 뭉쳐서 또 찍어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됐어요? 돌덩이가 되는 거지. 원래를 모르니까 그냥 레시피 인터넷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하면은 튀김인데도 불구하고 거품기로 적고 있고, 케이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반죽을 오래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글루텐이 점점 강해지니까 당연히 단단한 반죽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박력분의 원리를, 글루텐의 성질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에 따라서 이제 글루텐이 좀 더 강해지는 게, 소금을 만나면 얘가 조금 더 강해져요. 흰맨이 돼. 소금을 만나서 더 충격을 많이 주면 얘가 더 쫄깃쫄깃해지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국수삶인데 소금을 살짝 집어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층을 만든다고 하거나 아니면 겹을 만든다고 해요. 페스츄리.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냐? 자, 얘가 넓은 밀가루 반죽이에요. 여기다가 넓은 밀가루 반죽 안에다가 판버터라는 게 있어요. 버터가 진짜 이렇게 판처럼 생겼어. 여기다가 얘를 넣는 거야. 그리고 접어요. 그럼 지금 이 안에 층이 3층이 생겨요. 또 접어요. 올해 9층 생겨요. 이거를 밀어요. 근데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밀가루와 글루텐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야. 그리고 살짝 냉장고에다 휴지를 식혀요. 왜? 버터 녹을까봐. 살짝 얼려놨다가 또 꺼내서 또 밀어요. 넓게. 그리고 또 접어요. 그럼 갑자기 순식간에 16층 생겨요. 또 넓게 펴서 또 말아요. 그럼 36층 생겨요. 그렇게 겹겹이 생긴 게 엄마 손파이, 그 다음 페스츄리예요. 그래서 제가 제빵에서 페스츄리 만드는 공정이 4시간이에요. 4시간 동안 시험 봐야 돼. 왜? 밀고 또 휴식시키고, 밀고 또 휴식시키고, 밀고 또 휴식시키고. 이거 한 거방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글루텐의 요인에 뭔가가 충격이 조여졌을 때 변화되는 요인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와요. 그럼 지방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오냐? 겹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얘를 부드럽게 해요. 왜? 얘네가 손을 잡고 싶어도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버터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바게트빵은 몽댕이처럼 단단하고, 버터가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모닝롤 이런 것들은 이게 찢어질 수 있는 빵이 나온다는 거죠. 왜? 얘네가 손을 잡고 싶어도 이게 미끄러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원리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얘를 팽창시켜주는 것도 나오죠. 흔히 알고 있는 이스트, 그 다음 BP, 그 다음 소다가 나와요. 소다를 중조라고도 얘기하고요, 명반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조, 소다, 명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얘를 쓸 수도 있어요. 얘도 부풀리는 원리를 해요. 그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뽑기 할 때, 달고나 할 때, 소다 요만큼 딱 집어넣으면 어때요? 부풀어 오잖아. 그래서 소다가 약간 팽창성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빵 반죽 때는 쓰지 말래요. 색소의 원리거든요. 왜 쓰지 마냐? 제일 안 좋은 건, 소다가 들어가면요 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몸에 좋은 역할이 아니라 초록색 야채는 더 선명하게 해주고요. 강알칼리라서. 그리고 콩자반을 만들 때 콩을 빠르게 물르게 하고 싶으면 소다를 넣으면 돼요. 빨리 물러져요. 질긴 나물 할 때요, 소다 살짝 넣으면요 되게 부드러워져요. 근데 소다가 들어가면 비타민이 파괴가 돼요.
완전 파괴가 돼요. 그래서 쓰는 게 안 좋죠. 그리고 하얀색인 밀가루에 그 플라보노이드 쓰거든요. 밀가루는 플라보노이드 써요. 이 플라보노이드 색소에다가 알칼리를 접목시키면요, 양배추 딱 단면 잘라서, 솔직히 이 여기 시로는 약간 알칼리잖아요. 알칼리에 많이 노출되면 얘가 어떻게 됐어요? 물론 갈변 현상도 있겠지만 다 누렇게 변해요. 그럼 얘를 백색으로 만들려면 산성이거든요. 식초물을 살짝 만나면 백색으로 변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알칼리라는 존재를 만나면 플라보노이드 녹색소는 누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빵 만들 때 소다 넣으면 빵이 어떻게 나와? 누렇게 나와. 그래서 옛날 찐빵은 누래요. 할머니들이 소다 넣고 반죽해서. 비피나 미스트를 넣은 게 아니라 소다를 넣어버리니까 누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집에서 옥수수 삶을 때도 옥수수 쉽게 삶으려면 소다 넣어도 돼요. 요만큼만 넣어도 쉽게 물러져. 그 대신 비타민 다 파괴된 거 드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옥수수가 조금 더 누렇게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루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가는 거하고 안 듣고 그냥 문제만 푸는 거하고는 전혀 완전 한판이에요. 지금 겨우 20분 들었는데, 그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